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금융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박정미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앞서 황수영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금융 환경을 둘러싼 그런 경제 환경의 변화, 다양한 변화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정권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요. 또한 뭐 재난이나 전쟁 그리고 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인명이나 또는 재산 피해들도 세계 곳곳에서 예측치 못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업은 어떠한 고려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파고들을 넘기 위해서 미래 경쟁력을 위한 변화 방향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SDS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그 금융사와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에서는 매년 뭐 가트너 등과 같은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리포트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금융 IT 트렌드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데요. 최근 5개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1년도에 화두가 됐었던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AI,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들이 도출되었음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22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 쭉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이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었고, 최근에 25년도에는 규제 완화 그리고 AI와 관련된 주제들, 그리고 플랫폼의 진화를 통해서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단어들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음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T 트렌드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금융업이 직면한 도전들을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 모습으로 금융 채널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과 비금융권의 경계들이 얼마나 모호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AI와 관련된 신기술의 출현, 그리고 그 외에도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금융 법 규제에 대한 변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그 외에 또 한 꼭지로는 지금 현재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검토해 봤을 때는 IT 전문가에 대한 고려 사항들도 역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 거래라든가 또는 주식 투자 등을 모바일을 통해서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금융연구소를 통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봤더니 24년도에 그 영업점을 활용한 비율이 약 30%임에 불구하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비율은 약 87%로 3배 정도 격차가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를 세대별로 분석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MZ세대들이 모바일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은 당연히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영업점을 이용하는 횟수보다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활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10명 중에 8명은 이미 모바일로 금융 거래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요소는, 사실 영업점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과의 그 오프라인 접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기관들을 한 곳을 이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코스트도 들고 또 귀찮기도 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존재했었는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금융권에 대한 갈아타기도 굉장히 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이용에 대한 그런 금융권의 그 체류 시간들도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그 이용들을 점차 비즈니스와 IT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이후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출현된 이후에 추세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추세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처음에는 뭐 예적금과 같은 그런 서비스, 그리고 주식거래 등과 같은 단순 금융 업무에서부터 실제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들과 밀결합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넘나드는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T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객들의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하는 추세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를 무엇보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형 AI 모델을 에 대한 좀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X축에는 연도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서는 실제 그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좀 한 표로, 도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인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약 90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형태로 실제 인간 전문가가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90이라고 봤을 때, 실제 이 연도를 거듭하면서 이 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원의 크기는 파라미터 개수, 즉 모델의 용량을 보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의 크기도 점차 작아지는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 모델이 점차 인간의 전문가 수준을 능가하는 형태의 모델들도 출시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올해 1월 달에 딥시크와 같은 모델들이 출시하면서 특히 가성비 측면에서도 이제 어느 업무 영역에서도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들이,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해서 활용 가능해짐을 점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AI의 추세들은 기존에는 사용자 지시한 대로만 대량의 학습된 지식을 토대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제너러티브 AI라는 형태의 시대에서 점차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AI의 발전 추세는 피지컬 AI로 점차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와 결합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기술 외에도 금융에 대한 시스템을 검토할 때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즈니스 세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들을 확장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나은 경험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구조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기술,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보다는 실제 모듈화하고 컴포넌트화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외부와 연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API 구조, 그리고 데이터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술 아키텍처들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금융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망블리 완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망블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사실 업무망 안에서 또 내부망 안에서는 실제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된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지만, 2024년 8월 이후로는 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는 이제 업무망 안에서 생성형 AI라든가 생성형 AI의 외부 모델이나 아니면 사스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런 활용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에 있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체계들도 갖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5년도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법 규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금융기관들에서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뉴스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그 책무구조도 제도 그리고 운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등이 공표가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이 대형 시중은행 중심으로 해서는 책무 구조도가 이제 발효되는 체계입니다. 이 또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T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생산 가능 인구를 조금 살펴보니까 50년 이후에는 저희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 IT,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수요랑 그리고 그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 신기술에 대한 인력, AI, 클라우드, 데이터 등과 같은 이런 영역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에는 한 40% 정도 소프트웨어의 기술자 평균 임금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자 COTG에 대한 대응책도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환경의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융기관들은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사일로 방식으로 단건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기술에 대한 융합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저는 5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통합, 연결, 그리고 민첩, 책임, 효율 이 5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각 계열사, 금융 계열사 내에서도 서비스들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보시는 사례와 같이 각 금융 계열사들이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슈퍼앱이라고 부르는 종합금융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런칭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 소비자들의 금융 소비자들의 플랫폼의 체류 시간들을 확장시켜서 결국 고객 만족도도 향상을 시키고 또한 그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추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IT와 유관된 분들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슈퍼앱과 종합금융 플랫폼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과 아키텍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금융과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협업이 콜라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금융 네트워크스에서도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매일 이자 통장을 약 한 달 전에 출시를 했는데요. 연 4% 정도의 이율을 입출금 통장에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들로 이런 서비스들을 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협업들은 사실 B2C 영역뿐만 아니라 B2B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다오 오피스와 협업을 해서 다오 오피스가 제공하는 격리회계 시스템에서 실시간 계좌라든가 계좌 내용을 조회를 한다거나 환율을 조회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결합을 시켜서 격리 담당자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실제 그 신규 귀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또한 기존에는 단건의 그런 협업 케이스에 대응해서 IT 담당자들이 대응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런 인베디드 금융을 비즈니스 사업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 모델을 개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플랫폼화해서 이런 이 인베디드 금융 비즈니스를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따라서 채널계에서는 최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신속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출시할 수 있지, 지원할 수 있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소들을 결합을 시켜서 UX, 속도, 편의성 측면의 고객 경험들을 향상, 혁신할 수 있는 방향들의 기술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네이티브 앱과 같은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단을 분리시키면서 소규모로 모듈화하고 독립적으로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이 채널계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채널계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계정계도 기존에는 코어 영역에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런 비즈니스 로직까지 포함을 해서 다 개발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 채널계의 빠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영역을 분리시킨다던가 아니면 코어 영역조차도 비핵심 업무 영역들을 분리시켜서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오픈 API 기반의 제휴들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계정계들의 그런 검토 내용들이 시스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객 데이터부터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현을 하고,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와 결합을 시키고 최근에 나온 AI 기술과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결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확대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보다 나아가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계와 계정계 그리고 정보계의 변화 모습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 영역에서는 클라우드 기술들 그리고 그다음 데스크옵스와 같은 그런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체계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책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로는 약 436건으로 해서 23년도 대비 한 8건 이상의 그 신청 건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승인받은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약 3분의 2 정도가 협업이나 또 영업 지원과 같은 그런 내부 업무에 쓰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3분의 1 정도는 뭐 AI 은행원이나 아니면 고객 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고객 지원의 영역에 쓰이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올해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기존의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스라든가 외부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유스 케이스들을 구현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대고객 서비스로 이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 대비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또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정책이나 조직, 프로세스 관점으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이제 규제화되고 있고요. 이에 대비해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23년도 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들을 동시에 수립해 오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금융권의 도전에 대한 과제 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IT 조직과 그 자원을 좀 재배치함으로써 실제 이런 IT 전문가의 부족 현상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회사 내부 안에 조직을 좀 뜯어보면 IT 조직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그리고 정보계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뿐만 아니라 신기술 영역까지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보면 디지털 그리고 데이터, AI 등과 같은 조직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IT 자원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특이할 점은 외부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금융에서 국내 IT 개발 운영 업체만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최근 2년 이내에는 이제 GDC를 활용해서 소규모의 파일럿 형태로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들을 수행해 보면서 이게 금융 규제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소통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게 워커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좀 해보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개발뿐만이 아니라 운영의 영역까지도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이런 IT 전문 인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융업을 둘러싼 그런 어떤 도전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어떤 점들을 고려하여 방향성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금융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삼성 SDS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 SDS는 금융 고객 향으로 IT와 DX 그리고 AX에 대한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컨설팅, 구축, 운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술, 다양한 기술들을 고려한 프레임워크라든가 NFC 등과 같은 그런 자산들을 기반으로 해서 채널계와 계정계 그리고 정보계 영역에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AX와 DX와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 예를 들어 최근에 생성형 AI 그리고 RPA, 그다음에 협업과 관련된 코파일럿 등의 솔루션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솔루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컨설팅 그리고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스 서비스로 이용하고 싶은 고객분들을 위한 사스 서비스까지도 준비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 관점에서는 CSP하고 MSP의 그런 통합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SCP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자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부분과 MSP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30년 이상의 ITO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도입한 그런 혁신적인 ITO 운영 서비스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베트남의 이 세 거점을 기반으로 한 GDC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와 같은 서비스 저희의 오퍼링을 바탕으로 이 뒤의 세션에서는 AX 그리고 CSP 그리고 GDC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의 준비된 역량과 오퍼링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관점, people 그리고 asset 그리고 메서돌로지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플의 관점에서는 삼성 SDS는 결국 금융업종 전문가가 AI 등과 같은 기술 전문가, 그리고 연구 조직, 그리고 GDC 조직까지 포함한 그런 다수의 그 역량이 있는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그 에셋과 그다음에 상품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과, 그리고 저희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자세로 검증된 방법론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보다 많은 협업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